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상당한 피로감도 쌓이고 있죠. 현재 러시아 상황 그리고 이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 경제 상황을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러시아 다 너 때문이야입니다. Price change. Oh. Priorité absolue à la santé.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지난 2022년 2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죠. 여러 가지 변화한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인생 자체가 전과 후로 나뉜 것 같고요. 공적인 부분도 있고 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러시아와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뭐 문학 번역이라든가 뭐 등등등 학생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굉장히 많았는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해외, 특히 한국은 비우호적인 국가의 분류를 받기 때문에 한국이랑 어떤 교류든 간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대학교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교류가 가라앉았고 또 사적인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단교까지는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생 2.5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저희들은 이제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었는데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확 또 느낌이 다르네요. 러시아가 역사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20세기의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었던 파시즘을 무너뜨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 파시즘을 무너뜨린 인류의 공헌을 했던 나라가 러시아다. 그래서 따라서 인류의 평화를 지킨 나라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그 러시아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또 두고 볼 문제겠지만 가장 큰 러시아의 피해란 것은 어디 가서 평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가진 가장 큰 소프트 파워가 이 전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자부심을 이제는 러시아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다. 굉장히 큰 걸 상실한 것 같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 우리 언론도 사실은 이제 가자지구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전만큼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공격, 반격 계속 왔다 하는데 전 사실은 군사적인 뉴스보다 사회적인 뉴스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가죠. 일단 교수님 그 수치를 보면 2022년, 2023년, 지금 24년 쭉 흘러왔는데 일단 작년 GDP 봤어요. 러시아의 GDP 3.6%.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보통 경제 제재가 이렇게 가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수치를 보니까 의외인데?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2022년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아주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3개월, 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가 사적의 그 끈질긴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버텨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 국가 예산의 30%가 전쟁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30%? 그래서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고요. 또한 그 수십만 명의 그 러시아 젊은이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는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네. 월급 이런 네. 것이 러시아 평균적인 젊은이가 벌 수 있는 연봉의 3배, 4배,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군수 산업이 아주 쌩쌩 돌아가면서 이 공장에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제 수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GDP는 어쨌든 숫자로만 얘기를 하는 예. 거니까.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나왔을 때는 이제 경제 시세가 들어오니까 유명한 브랜드 짜땡 아니면 이제 햄버거 브랜드 네. 맥땡 네.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아놔 지금 다시 문을 열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 근데 똑같은 디자인.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거 뭐냐면 서민들이 제감하는 경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친구분들한테 들으셨다면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GDP 이야기, 뭐 군수 사업 이야기를 하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네. 부모님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게, 지금요? 네, 그렇게 잘 사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전형적인 러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데 전쟁 전보다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계속 저에게 항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엄마가 원래 먹는 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예상치 않은 건데 러시아에서 약국에서 파는 약국의 거의 60%가 해외산이었다는 게 갑자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전쟁 중에 몰랐던 사실이고 네. 그래서 러시아에 그 대체로 쓸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시장으로 가면 예전에 뭐 1,000루블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량은 지금 절대 못 사고 계속 저에게 뭐 베리류가 얼마나 뭐 채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계속 그런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전쟁 이후에는 제가 그래도 돈을 보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에서 돈 송금이 다 금지되어 있기 지금 다 때문에 아꼈죠. 예, 그래서 못 보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원자재가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조업 자체가 러시아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만들고 원래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외국산을 써왔기 때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다양하고요. 이거는 분야별로 좀 이유가 다르겠지만 러시아가 기술로 따졌으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여기저기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러시아가 자기 비행기를 원래 만드는 나라가 맞아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30년 동안 러시아가 자기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수호의 슈퍼젯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탈리아 산입 70% 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입이 다 멈췄기 때문에 푸틴이 되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우리는 이제 2030년까지 러시아가 러시아산 비행기를 100대 만들겠다. 그러면 2024년 10개, 2025년 20개 막 이렇게 아주 자세한 플랜을 넣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러시아산 비행기가 몇 대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게 러시아가 한 대도 못 만들었어요 아직은 러시아가 한 대도. 뉴스에서 보면 우리가 뭐 수입 대체라는 키워드가 됐는데 우리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사왔던 부품들, 뭐 독일에서 사왔던 부품들, 일본에서 사왔던 부품들은 우리가 대체했다. 근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수호의 슈퍼젯이 이륙하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제 궁금한 거는요. 이럴 땐 중국이 좀 뭔가 안 해줘요? 특히 항공사 사업에 있어서. 중국은 되게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하고 있는 게 완제품을 팔아요, 러시아로. 기술을 팔진 않고. 중국은 많이 팔아요, 실제로. 채소도, 과일도, 자동차도, 뭐 무슨 기계도 다 팔아요. 그것도 러시아가 이제 중국에게 오일과 가스를 많이 팔고 있고 중국은 그 대가로 이제 많이 하는데 싸게 원유를. 중국은 정말 똑똑하게 하는 게 기술을 안 팔고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가 지금 중국에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푸틴이 직접 시진핑 찾아가서 3번이나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에게 중국 사업이 러시아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네. 기술을 제공하라. 같이 하라 했는데 중국은 모조리 다 거절했어요. 네, 네. 완제품을 하면 우리가 아주 기꺼이 반갑게 팔겠지만 기술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선을 그어버렸어요. 여태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막상 제재가 강하다 보니까 느낀 게 러시아에서 우리가 티백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 마실 때 티백. 티백을 러시아에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부 다 100%의 수입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니,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티백을 못 만든다. 네.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란과 고랑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높은 데는 너무너무 높고 낮은 데는 아주 더 낮고 해가지고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두를 달리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이렇게까지 허술한가 싶은 사실은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엄청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삐걱거리게 마련이거든요. 방어 전쟁을 할 때는 정말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은 상황도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버티거든요. 내부적으로 결속을 잘하게 되니까. 뭐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게 됐는데 네. 이 전쟁이 결국은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하중이 어느 순간에 임계치에 달하면 전쟁 특수에 따른 호황이란 것이 급전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임계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예. 14년에 예. 그 크림반도 병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 막 받을 때도 예. 러시아 전문가분들이 일단 러시아 사람들이 버티는 건 잘한다. 예.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 14년부터 벌써 10년이 예. 지났는데. 10년간 참아왔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러시아 사람들은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다 겪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드카? 보드카 아니에요. 감자. 감자. 그다음에 오. 빵. 예. 그리고 겨울에 뜨거운 물 나오면은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감자, 빵, 뜨거운 물. 네, 뜨거운 물이요. 그나저나 구정원 기자님, 사실 이제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건 천연 자원이고 석유, 뭐 천연가스 등등 여러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동안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석유 수출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못한다 그랬는데 아름아름 다 하는 거 보면 이게 못하는 거 맞나 싶기도 하다가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로 일단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그 덤핑 수출이라서 네. 가격을 대폭 깎아주고 한 3분의 1 그렇죠. 정도 깎아주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원망스러울 것 같긴 해요. 러시아 인도도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그리고 네. 인도랑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도랑 서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삼각관계가 이게 참 묘한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인도에 팔죠. 인도는 돈을 줘야죠. 네. 근데 거기서 러시아로 달러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구도예요. 인도의 루피를 받아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네. 국제 경제에서 쓸 수가 많지 않기 쓸 데가 때문에 네. 티백은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남 좋은 일 하는 이런 거 같고 자기네 화폐를 무시당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왈가왈부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자는 중국이 되는 이상한 거에서. 이제 제재가 일관되다라고 볼 수는 참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수출하는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비금속 자원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있고 러시아는 지금 에너지 수출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이긴 한데 유럽의 러시아 뭐 천연가스 이쪽 의존도를 봤더니 유럽이 그동안 의존하고 있던 게 천연가스가 38%. 원유는 25%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요? 유럽이 특히 독일이 한때 그 호황을 누리고 잘 나갔던 이유가 물론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기도 하겠지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액화 천연가스가 그쵸. 네. 워낙에 원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이게
끊겼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쟁으로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물밑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로 거래가 되는 경로가 선박과 파이프라인인데 그렇죠, 파이프라인. 네.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미국으로부터 또 천연 액화가스를 사오는데 이게 훨씬 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럽 경제에 부하가 부담되고 가지고 있고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나라는 역시 미국인 상황인 것이죠. 예. 그 빈틈을 이제 미국이 메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알파 기자님, 2000년도에 보면 이제 미국보다 유럽 경제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대비 한 70%로 쪼그라들었다. 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제는요. 미국이 예를 들면 갑자기 분란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강력한 나라는 아마 캘리포니아가 될 건데요. 캘리포니아의 이제 경제 규모는 3.5조예요. 달러예요. 달러. 근데 지금 유럽연합에서 제일 경제가 빵빵한 나라는 이제 독일인데 그건 4조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제외하면 얼마 전에 탈퇴했던 영국까지는 캘리포니아는 툭툭툭 다 1등이에요. 네. 그리고 또 1인당 GDP로도 보시면 웬만한 그 미국 주에 있는 1인당 GDP는 유럽보다 다 세요. 유럽의 그 평균 1인당 GDP보다. 네. 그동안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 뭐 메르켈 총리 있을 때가 대표적이었죠. 어쨌든 유럽 전체 형님 역할도 하고 경제도 뭐 빠방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독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경제가 작년에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제일 좀 약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도 뭐 성장률 1% 못 미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이 성장률이 고속 성장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독일이 지금 굉장히 좀 평균 이하다. 이제 그런데 또 예산 문제도 불거졌고 이 예산이 이제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독일 그 연방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이제 그때 이슈가 된 게 코로나19 대응에 쓰기로 한 예산 상당 규모로 이거를 이제 기후 대응 그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 쓰기로 한 거.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한 건데 이게 아마 뭐 헌법재판소니까 당연히 법리대로 따졌겠지만 결국은 재정 확대 못하고 네. 허리띠 졸라매야 될 거고 그러면은 더더욱 더 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연정안에서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숄츠 총리가 딱 하나로 끌고 가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예, 거예요.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뭐 고질적인 관료주의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족 문제 이제 그래서 네. 더 혁신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된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수출이죠. 결국은 그 수출 지향 구조인데 이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쪽 수요가 제한적인 거 이런 영향 때문에 그 동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탈리아,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좀 최근에 외신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맞아요. 결국은 이주민 문제가 결국 영국 하층민의 어떤 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큰 네. 그 사단이 일어났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국 유학생인데 네. 예, 그 2000년대 초까지 영국에서 지냈었는데요. 그때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과 영국하고 예, 영국. 사회 분위기 전체 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영국보다는 사정이 나은 나라들이 그나마 그 대륙에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아니 프랑스일 텐데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뿐이지 영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 0.1%뭐 이럴 때 1% 안팎이어 가지고요. 2%가 채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네.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않고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네. 거기도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돈을 풀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G7이라고 해서 네. 딱 우리 G7이라고 하면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효용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럽의 어떤 경제 상황,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알파 기자님, 이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납니까?
저는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중동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이제? 네. 아무래도 푸틴이 이 전쟁을 전쟁 없이 마무리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의 지재 능력이 빵점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전문가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100점 100승의 장군 되고 싶었는데 지금 100점 99승 됐어요. 1점이 모자라요? 아 지금 이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대선만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지나친 주책인 것 같고요. 네. 미국의 대선이 아주 확실한 변수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 내부적으로 일어난 우리가 작년에 목격했던 그 프리고진 반란과 같은 그런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러시아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금이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푸틴이 뭔가에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 상태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듯하다. 그래서 전쟁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긴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도 네. 어떤 시점에서는 영토 회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평화협상을 진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힐 때도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번복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 안에 있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젤렌스키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판사판으로 사고를 크게 쳐서, 네. 그러니까 미국 사실은 그 지금 네타냐후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계속 돌발 행동을 하면서 전쟁을 키우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 통제하는 선을 넘어서서 러시아를 자극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러시아 생각을 본토를 그럴 수가 공격한다던가 있겠죠. 예. 미국이 주는 무기로. 예.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현지 시간으로 7일 1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뉠 듯합니다. 전쟁 이후 유럽의 모습은 확실히 바뀌었고,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격변이 예상됩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국제 질서는 이제 확실한 변화에 들어선 듯합니다.